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크 네트워크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건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데이터 센터의 혈관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레이어 1 인프라 중에 이제 케이블, 통신 케이블 인프라는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어떻게 올바르게 인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레이어 1은 사실 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어려워하시거나 혹은 궁금한데 어디서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교육을 받으실 교육기관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 발표를 들으시면 그래도 어떤 테스트들이 있고 레이어 1도 어떻게 검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는 계측기 전문 회사고요. 플루크라는 회사의 그 노란색 계측기의 트레이드 마크는 어, 많은 계측기의 짝퉁, 이미테이션 모조품들도 다 노란색을 따라서 만들 만큼 트레이드 마크고 글로벌 업계에서 그래도 리더로 저희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저희가 지금 29년 정도 계측기 중에 통신 계측기 시장을 선도해 왔고요. 물론 이 전기 계측기나 다른 계측기들은 훨씬 이전부터 제품을 생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는 많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많은 일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Certified Technician이라고 하는 CCTT라고 하는 Certified Cable Test Technician이라고 하는 자격증 프로그램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한 이틀짜리 교육을 이수하시고 시험을 패스하시면 자격증도 부여받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카퍼 케이블이라고 하는 구리로 만든 일반 이제 저희가 트위스트 페어죠. 류티피라고 하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에 대한 표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퍼 케이블의 표준은 TI라고 하는 미국 표준이 있고요. 아이소라고 하는 국제 표준이 있는데 한국은 대부분은 이제 미국 표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용어로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케이블 표준을 보통 카테고리 뭐 5E, 6, 6A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표현 자체가 카테고리라는 용어 자체가 TIA에서 정한 표준의 용어고요. 아이소라고 하는 국제 표준에서는 링크 클래스로 뭐 D, E, E, A, F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럼 이러한 케이블 표준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시는 부분이 케이블 표준이 네트워크 속도를 좌우하거나 네트워크 속도를 가지고 케이블 표준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케이블의 표준은 물리 인프라에 대한 표준이기 때문에 케이블의 물리적인 특성을 테스트합니다. 속도로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물리적인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카테고리 5E라고 하는 표준 자체는 맥시멈 프리퀀시라고 하는 주파수가 최대 주파수를 100MHz까지 사용했을 때 근단노화나 반사 손실, 삽입 손실 등등의 손실들이 표준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카테고리 6는 똑같이 250MHz까지 맥시멈으로 사용했을 때 여러 손실들이 표준 이하로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그러한 표준 안에서 네트워크 장비들이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1000베이스 T나 1G 베이스 T, 같은 말이네요. 1000베이스 T나 10G 베이스 T를 사용해서 네트워크의 속도를 좌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들이 올라갈 때 속도가 최대 얼만큼 지원되는지가 나온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5E부터 6A까지는 기본적으로 100m가 표준이었어요. 네, 근데 카테고리 8이라고 하는 2GHz까지 사용해서 40GBps를 지원하는 그 카테고리의 특징은 워낙 높은 속도와 높은 대역 그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맥시멈 거리가 30m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흔히 자주 보실 수 있는 카테고리 7, 뭐 카테고리 7A 패치 코드들은 사실은 지금 회색으로 표시됐지만 TIA 표준에서는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드래프트 상태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카테고리 7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동일하게 10G 베이스 T까지 지원을 하는데 주파수 대역만 약 600MHz냐 1GHz냐 6A와 그 차이가 있고요. 표준 자체가 난 RJ45라 그래서 RJ45 커넥터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걸 쓸까요? 어떤 걸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근단노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8가닥들을 다 분리해서 쪼개 놓은 타입의 비표준 커넥터, RJ45가 아닌 케이블 제조사가 만든 케이블 제조사의 특별한 커넥터와 플러그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7, 카테고리 7A라고 하는 표준을 만족한다라는 제품 중에 RJ45 플러그로 커넥터로 플러그로 종단 처리가 됐다면 당연히 네, 용어가 맞지 않겠죠. 난 RJ45라고 하면 이런 테라나 GG45 등등으로 각자 제조사들이 구현한 플러그를 사용하는 제품군들을 사용한 제품이 클래스 F나 클래스 FA, 아이소라는 국제 표준에는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가 쓰여 있어야 하고 케이블 테스트 역시 RJ45가 아닌 각자 제조사가 만든 플러그가 꽂히는 계측기로 계측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이제 장비 쪽에 오리엔트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대역폭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카테고리 5E는 100MHz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카테고리 5E에서 구현되는 기술 중에는 1000 베이스 T라는 속도, 1000 베이스 T라는 프로토콜이 올라갈 수 있고 1000 베이스 T는 62.5MHz까지 사용해서 1기가를 지원합니다. 자, 그러면 100MHz까지 써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카테고리 5E가 맥시멈 속도가 1Gbps일까요? 아니죠. 여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최근 새로 나온 N-베이스-T, 즉 2.5G 베이스-T는 100MHz를 써서 2.5기가를 지원을 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카테고리 5E가 1G 베이스-T만 지원을 하느냐라고 외우신 분들은 좀 혼동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새로운 프로토콜이 나오면 언제든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거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TIA에서 케이블을 테스트하는 표준을 정해놨는데 이러한 표준들 중에는 이제 와이어맵, 케이블의 8가닥을 순서대로 배열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길이, 뭐 근단노화, DC 저항, 루프 저항 등등을 다 테스트하라고 표준에 되어 있고 이 표준에 되어 있는 것들을 계측기가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테스트를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될까요? 케이블 테스트는 그냥 저희가 흔히 케이블의 배열만 보는 일반 저가의 테스터기를 꽂아서 1, 2, 3, 6 이 숫자만 보셨잖아요. 그거는 케이블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냥 와이어맨만 보실 수 있는 거고 측정할 케이블 테스트를 할 때는 국제 표준을 만족하는지를 테스트해야 되는 거고요. 그 테스트의 방법은 영구 링크 테스트라고 하는 퍼머넌트 링크 테스트의 방법이 있고 채널을 테스트하는 채널 테스트가 있고요. 모듈러 플러그로 종단 처리된 모듈러 플러그 종단 링크 테스트가 있고 패치 코드, 현장에서 작업한 패치 코드의 테스트라는 패치 코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측정 한계치와 이 케이블 테스트의 방법은 매우 중요하고요. 이건 어떻게 나눠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구 링크 케이블은 말 그대로 영구 링크입니다.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링크고 저희가 머리 이제 콩글리시로 파마라고 한다 그러죠. 파마. 퍼머넌트의 약자죠. 머리를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게 곱슬로 바꿔준다 해서 퍼머넌트인데 케이블에서도 퍼머넌트 링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간이에요. 그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간은 어떤 구간일까요? 포설되어 있는 구간이죠. 데이터 센터로 따지면 렉과 렉 사이에 HDA, MDA 존에서 HDA 존까지 가는 혹은 장비의 패치 렉까지 가는 구간에 호리젠탈 케이블로 연결된 상단 배선이든 액세스 플로우 밑에 하단 배선이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포설된 구간을 패치 패널부터 패치 패널까지의 테스트를 하는 게 연구 링크 테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 인스톨러, 케이블 공사업체가 테스트를 해야 하고 인증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이 부분을 테스트해서 통과가 나온 레포트를 케이블 제조사에 제출하면 케이블 제조사가 워런티를 발행을 합니다. 흔히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을 하는 링크 테스트 방법이고요. 최대 90m까지가 이 링크의 한계 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패치 패널까지의 테스트가 90m고 장비에 연결되는 별도의 패치 코드가 꼽히면 10m씩 해서 5m씩 양쪽으로 해서 10m에서 총 100m까지 테스트 링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연구 링크 구간은 패치 패널부터 패치 패널까지이기 때문에 90m가 맥시멈이고요. 케이블 계측기로 테스트하면 패치 패널부터 테스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채널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인터커넥터라고 하는 건 이제 케이블링에 구성하는 방법인데 채널 테스트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채널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케이블 공사업체가 하는 테스트 방식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케이블 공사 범위 이외에 장비에 연결되는 패치 코드의 코드 부분이 케이블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케이블 테스트는 RJ45 플러그를 제외하고요. 케이블이 시작되는 전부터 패치 패널, 연구 링크 구간, 패치 패널, 패치 코드의 종단을 제외한 전체 구간의 100m까지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고 이 테스트에 포함된 게 유저 코드와 이큐먼트 코드라고 불리우는 패치 코드가 다 포함돼서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끝나고 이큐먼트 코드나 유저 코드, 즉 패치 코드가 이동을 한다면 이 케이블 구간의 테스트는 무효가 됩니다. 케이블 테스트를 했던 케이블들이 제거됐고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모듈러 플러그 종단 링크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된다기보다는 요즘 액세스 플로 와이파이의 액세스 포인트나 IP CCTV에 천장에 연결된 장비들의 아울렛이나 패치 패널을 거치지 않고 RJ45 플러그로 바로 종단 처리되는 부분을 테스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치코드 아답타를 사용해서 패치코드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많이 혼동을 하고 있고 고객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뭐냐면은 패치코드 아까 채널 아답터로 테스트하는 채널 테스트는 종단 처리된 RJ45 플러그를 테스트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패치코드 아답터는 종단 처리된 RJ45 플러그의 누아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종단에서 작업한 이 플러그에 발생되는 손실들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반드시 패치코드 테스트는 패치코드 아답터로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채널 테스트로 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채널 테스트는 RJ45 플러그 부분을 테스트하지 않도록 표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 이 케이블만 테스트하는 게 돼요. 플러그는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패치코드는 패치코드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카퍼 케이블이 장애가 났으면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측기가 결과로 알려준 값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삽입 손실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삽입 손실은 도체, 이 카퍼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도체의 저항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손실입니다. 삽입 손실은 거리에 따라서 저항이 감쇄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삽입 손실이냐? 신호를 시작점에서 삽입하고 종단점에서 체크를 해서 손실의 차이를
계산해서 뺄셈을 해서 나오는 손실이기 때문에 삽입 손실입니다. 플러그가 모듈에 꽂혀서 나오는 손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삽입 손실은 거리에 따른 손실 혹은 케이블 내의 저항에 따라서 신호의 감쇄가 나와서 나오는 손실이기 때문에 대부분 길이의 초과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100m인데 영구링크 테스트라면 90m가 한계이기 때문에 페일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잘못 적용된 한계값 그리고 포설할 때 윤활제를 쓰는 경우 한국은 거의 없는데 윤활제를 쓰는 경우에는 삽입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반사 손실은 케이블에 있는 기포라든지 이제 동을 재련할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불순물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손실이고요. 신호가 반사돼서 그냥 돌아오는 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패 원인은 케이블의 생산 불량 혹은 손상된 케이블, 적절하지 못한 또 한계값을 적용했을 때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케이블 침수입니다. 케이블이 물에 젖으면 습기를 머금거나 물에 젖으면 반사 손실이 발생을 하고요. 반사 손실 패턴을 보고 케이블이 침수가 됐는지도 거꾸로 계측기가 알아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근단노화인데 근단노화는 도체가 발생하는 도체끼리 인접한 케이블에서 신호가 되돌아오는 현상, 근단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접해에서 주는 방해가 주는 방해값이고 실패 원인은 생산 불량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작업자가 커넥터 안에 페어를 너무 많이 풀어주어서 작업을 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서 요즘 아주 핫한 트렌드 짧은 패치 코드라고 해서 뭐 한 5cm, 10cm짜리 케이블을 가지고 연결을 해요. 왜냐하면 케이블 여장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깔끔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해외 사이트에서 보니까 깔끔하고 멋져 보이거든요. 하지만 TIA 표준에서는 패치 코드 최소 권장 길이를 50cm로 봅니다. 50cm 이하는 계측기로 테스트할 수조차 없습니다. 50cm 이상만 테스트할 수 있고 50cm 이상을 권장을 합니다. 자, 반사 손실 방금 설명드렸죠. 반사돼서 돌아오는 손실. 근단노화 설명드렸죠. 네, 패치 코드의 패치 풀림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근단에서 노화가 발생하는 거. 원단 노화는 근단 노화와 반대인데 원단으로 노화가 되는 겁니다. 이 짧은 패치 코드들은 이 모든 손실들이 다 합쳐져 버려요. 근단 노화, 반사 손실, 원단 노화가 하나의 손실로 합쳐져서 돌아오거나 원단으로 가기 때문에 최소 여유 길이를 갖고 있지 않으면 패치 코드에서 모든 손실들이 장비나 혹은 반대편 유저 쪽으로 돌아가서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50cm 이상으로 케이블을 만들고 제작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광 케이블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광 케이블은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라 빨간색 적외선을 사용합니다. 적외선을 사용해서 850나노미터, 1300나노미터를 사용하는 멀티모드가 있고요. 1310나노미터부터 1550 정도까지 사용을 하는 싱글 모드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면 오히려 눈의 시력을 손상하기 때문에 절대 눈으로 보지 마세요. 초능력이 있으셔서 이렇게 잘 보실 수 있다고 본인을 믿으시면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초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요. 보고 싶다. 네, 이러한 장비를 쓰세요. 광 트랜시버나 FDF에 이렇게 펜처럼 생긴 거를 이제 가슴에 꽂고 있다가 갖다가 대시면 광 파장이 있을 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의 광 계측기가 이제 곧 출시될 예정이라서 이런 심플한 장비 하나 들고 다니면 내 시력을 90세, 100세까지 잘 각막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좋은 저렴한 제품도 있으니까 많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 케이블의 명칭은 흔히 저희가 OM1부터 OM5, OS1부터 OS2, OM이라고 하면 옵티컬 멀티모드라고 해서 멀티모드고요. OS는 옵티컬 싱글 모드라고 해서 싱글 모드입니다. 각각은 보시는데 62.5 마이크로미터, 50 마이크로미터, 9 마이크로미터 이제 코어의 직경이 다릅니다. 코어의 직경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들도 다르고
민감도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표준에 대한 것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 케이블은 데이터 센터의 액세스 플로어를 열었거나 렉을 딱 열었는데 광 케이블의 색상만 보셔도 사실은 색상이 표준이기 때문에 아실 수 있습니다. OM1이라고 하는 케이블은 오렌지 색깔이고요. OM2도 오렌지 색깔인데 이게 두 개가 헷갈리기 때문에 피복에 마킹되어 있는 레이블을 보셔야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오렌지 컬러가 OM2도 회색으로 바뀌는 추세로 넘어갔고요. OM3는 아쿠아색입니다. 보통 이제 텐지를 지원하는 케이블이라고 이제 많이들 인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OM3는 이제 아쿠아색이에요. OM4도 아쿠아색입니다. OM3, OM4 둘 다 아쿠아색인데 구별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OM4를 에리카 바이올렛이라 그래서 조금 보랏빛이 띄는 핑크 계열의 색상으로 표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오는 제품군들은 보라색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OM3와 OM4는 길이가 광 신호를 최대 전달할 수 있는 길이가 다릅니다. 거리가 다릅니다. OM5는 라임색이라고 해서 이제 연두색을 사용을 하고요. OM5는 광학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4개의 파장을 잘 굴절시키게끔 생산을 해서 100G까지 40G, 100G까지도 코어 하나에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S1, OS2는 싱글 모드고요. 싱글 모드는 커넥터만 보셔도 파란색이면 싱글 모드, 노란색 자켓이면 싱글 모드입니다. 그리고 싱글 모드 중에는 커넥터의 반사 손실을 최소화한 APC라는 타입을 사용하는 커넥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초록색, 멀리서 봐도 색깔만 보시면 알 수 있도록 표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산이나 손실에 의한 어플리케이션의 한계값은 보시면 많이들 헷갈려 하시긴 하는데 OM1부터 OM5가 무조건 100m고 무조건 1km고 그렇지 않습니다. 1000베이스 SX에서 사용할 때 최대 거리가 따로 있고요. 텐지 베이스 SR을 쓸 때의 거리, 지원거리, 40G를 쓸 때 지원거리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슬라이드를 캡처하세요. 캡처. 네. 캡처하시고 저장해 두셨다 자주 보시면 됩니다. 자, 강 케이블에는 감쇄와 분산이라고 있습니다. 감쇄는 아까 카퍼 케이블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뭐냐 하면 거리에 따라서 저항에 의해서 도체 저항에 의해서 감쇄되는 거. 하지만 광 케이블은 저항이 있는 게 아니라 굴절이 되다 보면 신호가 약해지겠죠. 계속 굴절이 되면 그런 거리에 따른 신호의 세기가 약해지는 것. 즉 감쇄는 거리의 제약을 만들고요. 파장이 분산되면서 파형이 찌그러집니다. 변형이 되죠. 그런 이유로 대역폭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 감쇄와 분산에 의해서 아까 보셨던 이러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한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파이버 케이블의 인증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 파워미터와 광원이라는 계측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광원에서 얼마만큼의 신호의 세기를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계측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준 설정이라는 걸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 놓고 광원이 얼만큼의 광 파워를 쏘는지를 파워미터에서 인식을 시켜 놓고 기준 설정 후에 테스트를 하는데요. 기준 설정은 1점퍼, 2점퍼, 3점퍼가 있습니다. 1점퍼 기준 설정은 점퍼 코드를 하나 써서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요. 이 기준 설정을 했을 때는 광 손실 측정 구간이 이 LC라고 하는 이 커넥터부터 커넥터까지 연결된 케이블 전체를 포함을 합니다. 모든 연결이 즉 손실 측정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2점퍼 기준 설정을 하면 이미 기준 설정을 할 때 한 번의 커넥션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테스트하는 구간에서는 빠집니다. 한 번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광손실 측정 구간은 하나의 커넥터를 제외한 하나의 커넥터와 케이블, 그리고 3점퍼는 세 개의 점퍼 코드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두 번의 커넥션이 손실에 개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MPO 구간을 테스트할 때 팬아웃 케이블을 사이에 넣고 테스트하고 커넥터의 양끝단, FDF의 양끝단에 광손실을 테스트하지 않는 방법이 3점퍼 기준 설정입니다. 그럼 이 1, 2, 3점퍼 기준 설정을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케이블 공사를 하실 때 케이블 공사의 영역이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공사를 한 구간만 테스트할 수 있도록 나눠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케이블이 가끔 이제 장애가 나거나 전체 구간 손실이 페일이 났을 때, 그 페일이 났을 때는 이제 티어 2라고 하는 장애 인증 방법이 있는데 OTDR이라는 장비를 사용을 합니다. OTDR은 옵티컬 타임 도메인 리플렉터 미터라고 해서 광신호를 쏘고 광신호가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돼서 되돌아올 때 산란돼서 되돌아오는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신호의 빛의 속도를 역산해서 어느 구간에 장애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장비고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 갑자기 제가 오타가 보이네요. 오늘 쾅 케이블이 아니라 광 케이블입니다. 네, 광 케이블이고요. 이 케이블의 특성을 이벤트가 발생한 되돌아오는 신호를 통해서 이렇게 트레이스 모드에서는 그래프로 표시가 되고요. 이 그래프는 거꾸로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실의 숫자를, 리플렉트 되는 반사에 대한 손실을. 그러면 이 숫자를 가지고 GUI 형태로 어느 구간의 융착 불량입니다 라고 알려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 장비는. 네, 대부분 이제 그래프로만 끝나는데 GUI 형태로 만들어서 초보자도 보실 수 있고 편하게 했고요. 이 OTDR은 기준 설정처럼 보상 설정을 하는데 보상 설정을 하는 이유는 어느 구간에 테스트를 내가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보상 설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옵티컬 테스트 티어 2 OTDR을 한번 쏴볼까요? 그럼 이렇게 광신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가 적외선 신호가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중간에 문제됐던 부분들을 테스트해서 그 장애 지점의 확인 구간을 확인해서 이러한 그래프로 보고 이 부분이 광코어가 서로 다른 게 혼용됐구나 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됐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62.5 마이크론에서 50 마이크로미터가 혼용되면 당연히 틈새가 벌어져서 빛이 반사되겠죠. 빛이 새나가겠죠. 그런 손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 마이크로미터에서 62.5 마이크로미터로 광신호가 가면 아주 잘 가죠. 그래서 이 OTDR 테스트를 하실 때는 통과 실패를 정확하게 하시려면 양방향을 테스트해서 양방향 평균값을 내서 테스트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티어2 인증 중에 광은 먼지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먼지를 테스트하는 현미경도 있고요. 이 먼지 테스트는 그냥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표준에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간의 A 구간의 코어는 스크래치나 먼지가 몇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여야 되는지 등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계측기를 통해서 꼭 종단면까지 인증을 마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종단면의 오염은 이러한 클리닝 키트로 깨끗하게 클리닝을 하면 대부분은 해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클리닝 키트 사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광 케이블을 그냥 문제가 됐다고 버리실 필요 없이 클리닝 한번 하시면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계측기 안에는 국제 표준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표준이 이미 펌웨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표준으로 테스트할 건지 계측기에서 선택을 하시고 테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통과냐 실패냐가 나오고 그 통과 실패를 컴퓨터로 옮겨서 소프트웨어에서 PDF로 변환해서 레포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증에 대해서 케이블 레이어 1 인증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계측기, CCTT, 케이블 테스트 할 수 있는 전문가 혹은 파트너를 통해서 꼭 인증을 받은 후에 장비를 연결하시고
장비의 전원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실 필요 없이 파워 온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쳤는데 Q&A는 오늘 제가 답변을 생방송이라 드리지 못해서 답변해 주신 거는 제가 나중에 취합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건호 지사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발표 중에도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이 많았는데요. 저희 사회자 질문보다는 우리 시청자 질문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OV를 하고 싶어도 서비스가 단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케이블을 실제 서버에 구성해서 테스트가 불가능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POV는 제가 참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 POC의 아마 오타가 아닌가 생각이 되긴 그렇구나. 하는데요. 네, 일단은 네. 서비스가 단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케이블 테스트는 실망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양쪽 끝단에 계측기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중에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은 포설한 후에 무조건 테스트하고 인증을 한 후에 장비를 연결하고 기도를 안 하시라는 아까 최종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무조건 케이블은 포설 후에 테스트를 완료하고 통과가 나왔을 때만 장비를 연결하시고 서비스를 시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또 그 제품 중에 어떤 모델을 구매해도 관련 데이터를 상세히 체크하고 리포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지요? 아니라면은 어떤 모델부터 관리 소프트웨어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비용이 추가로 드는지 뭐 그런 거 궁금하네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케이블 테스트는 케이블 테스터부터 케이블 계측부터 이렇게 레벨들이 좀 있습니다. 저가 케이블 계측기, 저희 회사 제품도요. 저가 케이블 계측기는 단순히 그냥 확인만 할 수 있는 제품군들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고요.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계측기에. 그런 제품군들은 받을 수가 없고요. 케이블 IQ나 링크 IQ라고 하는 제품군부터 방금 보여드렸던 인증 제품군들까지는 다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무료고요. 네, 소프트웨어는 유료화될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살아있는 한까지는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요. 케이블 인증과 보안 측면과 노이즈 측면에서 어느 정도 비용 대비 효율이 더 높은지요? 케이블 인증과 보안 측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차를 사려고 하는데 차를 살까요? 배를 살까요? 완전 교통수단이 다르죠. 보안은 보안의 영역이 있는 거고 케이블 인증은 케이블 인프라의 인증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케이블 인증은 차가 지나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뚫었는데 고속도로에 있는 도로를 얼마나 잘 뚫었고 잘 만들었는지를 보는 거고요. 보안 측면은 아무래도 그 고속도로에 차가 진입했을 때 인증된 차만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게이트에서 CCTV로 번호판을 확인하는 작업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역이 달라서 비용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잘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간 관계상 또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또 자세한 거는 아마 또 우리 지사장님께서 개별로 회신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이 또 기다리시던 퀴즈를 한번 또 진행하겠습니다. 카퍼 케이블, 구리 케이블이죠. 카퍼 케이블 인증 방법으로는 영구 링크 테스트, 채널 테스트, 패치 코드 테스트, NPTL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데이터 센터 케이블 공사 업체에서 주로 테스트에 사용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뭐 위에 있는 그 객관식처럼 되어 있네요. 영구 링크 테스트, 채널 테스트, 패치 코드 테스트, NPTL 테스트. 뭐 이 넷 중에 하나 해당되는 답을 한번 바로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자, 지금 바로 이제 정답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영구 링크 테스트. 발표자님, 영구 링크 테스트 맞나요? 네, 영구 링크 테스트 혹은 퍼머넌트 링크 테스트입니다. 네, 영구 링크 테스트를 주신 이상훈 씨 축하드립니다. 뭐 그 뒤에 계속 영구 링크 계속 주신 분이 계신데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주신 그 이상훈 씨,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파이버 케이블 인증 방법으로는 원점퍼 기준 설정, 투점퍼 기술 설정, 쓰리점퍼 기준 설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준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시죠. 자, 문제를 못 들었나요? 다시 한번. 파이버 케이블 인증 방법으로는 원점퍼 기준 설정, 투점퍼 기준 설정, 쓰리점퍼 기준 설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준을 나누는 이유,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바로 채팅창에 적어주시죠. 자, 10초 드립니다. 맨 처음에 문제는 안 주셔도 됩니다. 지나갔고요. 두 번째 문제 답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답을 주셨네요. 포설 영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이게 맞나요? 조금 네, 맞습니다. 그 기준 설정을 달리하는 이유는 포설된 영역에 따른 인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해서 기준 설정을 하는 겁니다. 네, 유동주 씨, 우리 발표자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네, 광 케이블 포설 영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설정해야 하므로 네, 이렇게 해서 퀴즈까지 우리 문건호 실사장님 발표 잘 마무리됐고요. 아직 낙심 마시고요. 또 마지막 세션이 있습니다. 또 그때 여러분들 꼭 행운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세션에서 뵙겠습니다.